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군대 등 일상을 파고들면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성범죄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또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이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었는데 최근에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지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도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그 광범위 되고 연령도 광범위 되고 네. 그 장소도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그 사회적 패닉, 공황 상태까지 지금 진화 발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은 뭐 국가적, 사회적 그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그 청소년들의 가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 또 피해자의 모습도 상당히 그 다양하고요. 지금 뭐 잠깐 그 말씀을 그 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얼굴을 그 합성을 해서 소위 음란물 영상을 만드는 이런 얘기에서부터 군인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예, 그 예. 여성 여군을 소위 얼굴을 AI로 딥러닝을 시켜서 또 영상물에 음란물을 입히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도 사실상 그 AI 그 발달로 인해서 그 해외에서도 이를테면 정치인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교묘하게 합성하는 그런 것이 그 국가 안보적 또는 정치적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예.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 유명인들이 실제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얼굴 사진을 놓고 실제로 합성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예, 예. 이번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성범죄 착취물 영상의 변형판처럼 소위 말해서 N번방의 무엇인가 디지털과 AI가 지금 진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그 퍼지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피해자가 몇 명인지 가해자가 몇 명인지 혹시 나의 얼굴이 잘못 합성된 것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위 말해서 그 카톡의 그 프로필 사진도 있고요. 또 뭐 다른 SNS 상에도 SNS 사진도 있고요. 있죠. 그쵸. 뭐 단체 방에 함께 찍은 사진도 있죠. 졸업 사진도 있죠. 뭐 야유회 가서 함께 했던 사진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이 이러한 이 가해자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손쉬운 그러한 소위 말해서 그 페이크적 요소를 가하는 성범죄 불법 영상으로 진화 발전하는데 아주 토양이 비옥하게 지금 발전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예. 특히나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수법도 점점 구체화되고 또 체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겹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인이 겹치는 방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공통 지인을 대상으로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방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표현하기도 상당히 민망하긴 합니다만 예, 예. 1인이 예를 들면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2인이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합성하게 되면 네. 더 정교한 이와 같이 음란물 영상이 합성과 제작이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인인데 함께 겹치니까 겹지인 방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해서 그 공간 안에 수천 명의 관람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요. 네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특정적인 이제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쉽게 소위 말해서 이런 불법 음란물 가짜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링크도 있고요. 또 제작 의뢰도 하기도 하고 제작을 받아서 보게 되면 10초 뭐 1분 안에 아주 그 고화질의 영상이 그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 또 이런 상태에서 더 아주 그 도발적인 그런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경쟁까지 생기다 보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도대체 전국에 이런 방이 몇 개가 있는 것인지 네네. 정말 그 가해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피해자는 몇 명인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오늘 아주 불거지게 되면서 그 조금 전에 그 대전 대구 지역에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여자 고등학생이 또 바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딥페이크에 그 당한 것 같다. 또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각 지역별 또 각 고등학교, 중학교의 실제 인간은 모르겠지만 지역별 딥페이크 피해 학교 이런 명단도 지금 그 쭉 지금 돌고 있는 예, 예. 이런 그 상태라고 그 본다면 소위 그 범죄에 대한 공포
또는 소위 말해서 어떤 패닉 상태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이 최근에 그 범죄의 모습은 토양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범정부적 대응을 늘 해야 된다. 아. 네트워크 치안을 해야 된다라고 그 연합뉴스에서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것을 가만히 분석하게 되면 교육청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네네. 법무부, 경찰, 여가부 다 지금 이제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제가 늘 얘기했던 대로 범정부적 네트워크 치안으로 청소년 문제를 접근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그런 이 막이 좀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좀 심각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좀 늦었지만 범정부적 대책이 분명히 빨리 있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법적 지원도 국회에서 지금 방송통신 뭐 기타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의 그와 같이 정쟁에만 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이와 같은 민생적인 안전에 관한 것에 양 당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기를 좀 예. 적극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대화방이 있는 학교가 200곳이 넘고 추정되는 가해자가 22만 명이란 뭐 이런 이제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실제 지금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이 이제 또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쉬쉬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와 피해자 입장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제일 신고가 안 되는 범죄가 성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암수율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고 안 되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과 관련된 범죄가 실제로 8% 정도만 신고된다라고 하는 이제 통계와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특정적인 방 안에 이렇게 참여하는 수가 가장 많은 것이 22만 명이다라고 예. 하는 보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또 나온 보도는 그보다 더 많은 40만 명이 소위 말해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을 하고 10초 만에 만들어주고 뭐 이러한 참가자는 또 40만 명에 이르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정확한 소위 말해서 참가자 인원수라든가 정말 피해자의 수라든가 이것은 아마 지금 경찰에서도 뭐 정확하게 추정은 좀 어렵다고 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온라인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해서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혹시 이제 내 사진도 악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SNS에 있는 사진을 내려야 한다 뭐 이런 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평안한 생활을 하는 생활 패턴을 소위 말해서 이제 일부 이와 같은 딥페이크 가해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온당치 않은 것이죠.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와 같은 용의자를 빨리 특정을 해서 아주 엄단을 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 일차적인 피해를 본 듯한 이러한 이제 상황이 있게 되면은 예. 일단은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필 사진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이 일단은 부득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관련된 개인 정보를 소위 말해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2차 가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고 해소하고 보호해주겠다고 링크를 보내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클릭하지 이제 않는 뭐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혹시 이제 그런 것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 있으면은 일단은 그 상황을 하나의 증거 확보로서 캡처를 해놓고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를 해서 예. 혹시 지금 만약 피해자라고 한다면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에 적극적인 보호를 이제 요청하는 것이 지금 혹시 피해가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지금 선결적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전에 이제 디지털 성범죄도 보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텔레그램이 이게 이제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잡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가장 장점 자체는 네. 사실상 이제 보안성이죠. 그렇죠. 보안성이 예. 보장된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익명성도 사실 보장된다고 그쵸, 얘기하고 그쵸.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수사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용의자가 누구인가를 특정하는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수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것이 이제 해외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수사 협조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그 텔레그램 그 방 자체가 네. 특정적인 상황에서는 또 이른바 폭파해서 없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수사에 관련된 단서 자체를 확보하는 데고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다 본다면 이제 그 피해자의 특정적인 진술에 근거해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가 착수되고 전개돼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 피해자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또 한계에 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텔레그램에 대한 이와 같은 페이크 뉴스, 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수사 자체가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인격이 그야말로 소멸되는 영혼이 말살되는 이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거를 피해자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예.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증거를 다 수집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사실 대부분 이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건 좀 비판을 가하고 싶은 대목인데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 뭐 이렇게 사실 어렵긴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렇죠. 그 변명 아닌 빌미 아닌 변명 아닌 변명처럼 돼버리는 이런 또 관행도 좀 있었던 것도 뭐 문제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텔레그램에 대한 항의, 텔레그램에 대한 요구를 했던 뭐 그런 나라들을 왜 우리는 따라하지 못했느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텔레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브라질 스스로가 텔레그램 앱 사용 금지 이런 이제 강력한 조치까지 취했고 네네. 대법원도 뭐 이거를 인정해주는 뭐 이런 국가적인 조치도 있었고요. 또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그 내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회사에 아주 적극적인 항의 뭐 어떻게 본다면 엄포 뭐 이런 걸 내서 수사에 또 협조를 꾀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한 뭐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온 나라를 놀라게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머물고 말았느냐. 그것이 결국은 방치되어서 지금 이런 그 형태로 소위 말해서 AI의 그 부정적인 측면을 악용을 했던 그런 것으로 페이크 소위 말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또 진화 발전했던 것은 아닌 것인지 그래서 제 말씀은 결국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적극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누적되어서 이렇게 어제 오늘 사이에 이게 좀 터졌던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해 봅니다. 예. 해외 사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이 이제 내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팀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종을 해서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 불안을 빨리 불식시키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뭐 구체적인 이제 방법으로서는 아무래도 지금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이 학생들,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전담 경찰관의 활동을 통해서 소위 첩보를 파악을 해서 이것에 대한 조기 검거 또 사전 차단 뭐 등을 할 것이라고 지금 밝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딥페이크 영상을 소프트웨어로 빨리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해외에 텔레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 수사도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7개월간의 특별 단속 원벌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밝힌 것 같고요. 또 조금 직전에 이른바 학교 비상벨 뭐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함께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딥페이크 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고 처벌도 중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혹시 호기심으로 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예. 뭐 그러한 메시지를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뭐 이런 것도 함께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만 14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10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합성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피의자의 네네. 75%가 10대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지만 과연 엄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역시 제가 늘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소년법의 특례를
무엇인가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늘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소년법의 그 특칙에 있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이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양형에 있어서도 사실은 뭐 장기, 단기 이렇게 부정기형으로 결론이 나고 또 가석방의 기간도 3분의 1로 단축되는 예. 그런데 과연 이런 그 딥페이크 범죄를 이러한 소년법 특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결론을 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엄단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지금 법규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뭐 그렇게 엄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러한 그 딥페이크 가해자 청소년들에는 해당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그 소년사법의 전반적인 지금 그 개혁이 좀 필요한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과연 이 청소년들을 나이가 어리다고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피해 여성들의 그야말로 영혼을 말살시키는 범죄를 소위 교육형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인지 이건 뭐 또 다른 이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역시 그 소년법의 그 개혁과 함께 연동되어 있다. 또 소년사법과도 연동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측컨대 이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중한 형인 이른바 보호처분 그 10호 그 소년원에 간다라고 해도 소년원이 지금 또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개선 교화해서 또 나올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이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런 그 문제인 것이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에 있어서의 그 교육도 중요하고 엄벌도 중요하고 이런 범죄는 나이 때문에 면벌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마친 가수 고영욱 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이게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밝힌 폐쇄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기본적인 유튜브의 그 가이드라인 그 중에서 이른바 그 유튜브 바깥에 있는 커뮤니티에 유해한 행동을 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런 그 활동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쉽게 요약하게 되면 유튜브 그 생태계를 상당히 교란시키고 무엇인가 유튜브라고 하는 그러한 청렴성을 아주 해한 그러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근거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고영욱 씨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이제 신청을 하겠다. 왜 나만 왜 이러느냐? 나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사실 그 전과자의 그러한 것이 죄 다 치렀으면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 죄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성범죄에 관한 뭐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특히 이제 고영욱 씨 같은 경우는 성범죄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더군다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성폭행과 성추행을 자기 차 안에서 했기 때문에 뭐 실형을 사실상 2년 5개월 받았고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영향력이 큰 거죠. 더군다나 청소년이 소위 또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지금 유튜브의 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고영욱 씨 측은 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측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전망을 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이 다소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명확성의 원칙에 바라고 비슷한 소위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적용이 안 됐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제 그러느냐라고 한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지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기준을 갖고서 재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까 텔레그램에 관한 것도 예를 들면 아동 음란물이라든가 아동이 피해가 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텔레그램이나 기타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